1998년 10월의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아직 외환 위기의 잔해가 거리마다 널브러져 있던 그 해에 서울 변두리 어느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에는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빛바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위에는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제니스 탐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화려한 도심 빌딩의 번쩍이는 사무실과는 거리가 먼 그 간판 아래로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정겨운 문이 있었다. 사무소 바로 옆에는 정봉수가 운영하는 봉수 자동차 정비공업사가 붙어 있어서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가 은은하게 배경음처럼 깔렸다. 그날 아침 나복실은 평소처럼 사무실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10월의 찬 공기와 만나 희미하게 흩어졌다. 사무실 안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한쪽 벽에는 구은철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 시절의 상장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나무 책상 두 개가 마주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님을 맞을 찻잔과 보리차 주전자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창가에는 햇볕을 받은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어 사무실에 생기를 더했다. 나복실은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에 이 사무소를 차린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모아 남긴 유산을 미천 삼아 사무소를 열었다. 올해 28세. 자신의 체형과 토박이 정체성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무기는 최첨단 기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직관과 끈기와 살아온 세월이 준 지혜였다. 구은철은 사무실 맞은편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큰 뿔테 안경을 쓴 다소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 출신으로 강혁이라는 인물의 소개로 이 사무소에 합류했다. 성격이 매우 치밀하면서도 사교성이 좋았고 담력이 강했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녔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마른 서생처럼 보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성실하고 근면했으며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했다. 처음에는 단순 비서로 채용되었지만 점차 유능함을 인정받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아침에 나복실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날씨도 좋았고 밀린 서류도 없었으며 의뢰도 한동안 들어오지 않아 한가한 편이었다. 그런데도 가슴 귀퉁이에서 무언가가 살짝 긁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다. 탐정으로서의 직관이 몸에 밴 그녀는 이유 없는 불안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신호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20분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바깥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으며 두 손으로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복실은 즉시 일어나 그 여성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보리차를 한 잔 따라 건네며 천천히 앉으라고 말했다. 여성은 찻잔을 받아 들었지만 차를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따뜻한 잔을 감싼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여성의 이름은 박순덕이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까지 3분이 걸렸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나복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구은 철도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흘 전 새벽에 한강 마포대교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박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울 수 있는 눈물을 모두 쏟아낸 뒤에 건조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죽인 겁니다. 나복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의뢰인이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사람의 이야기란 끊으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진실도 함께 비틀어지는 법이었다.
박순덕의 딸 이름은 박세영이었다. 25살.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막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촉망받는 젊은 법조인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같은 딸이었다. 박세영은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야근을 매일 했으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순덕은 잠시 숨을 골랐다. 엄마, 내가 무서운 걸 봤어.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박세영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나복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온화했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탐정 나복실만이 가진 변환의 순간이었다. 의뢰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냉철한 분석에 칼날을 세우는 그 순간. 경찰 사건 번호를 아십니까? 나복실이 물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박순덕은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 접수 확인서였다. 나복실은 그것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다. 사망자 박세영, 사망 추정 시각 1998년 10월 12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사인 익사, 발견 장소 한강 마포대교 하류 200m 지점. 비고란에는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투신, 자살 추정, 유서 없음. 유서가 없었다. 나복실은 그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자살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유서가 없다는 것은 수사의 허점이었다. 물론 유서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25살의 젊은 변호사가 유서 한 줄 남기지 않고 한강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았다. 의뢰를 맡겠습니다. 나복실은 짧게 말했다. 박순덕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신랏 같은 희망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박순덕이 떠난 뒤 사무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구은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마포대교 투신이면 강서경찰서 관할입니다. 부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검 기록과 사망 현장 사진, 그리고 박세영이 근무하던 로펌의 이름을 알아내야 해. 구은철은 이미 수첩을 꺼내 적고 있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단연간 일한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나복실의 또 다른 눈이자 귀이자 손이었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10월의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공구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오후였다. 하지만 나복실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질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박세영은 무엇을 보았는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가?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복실은 반드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과 구은철은 강서경찰서를 방문했다. 나복실은 오빠인 나상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상규는 검찰청 고위 간부로서 수시로 나복실의 수사를 도와주는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의 한 통의 전화로 경찰서 측에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담당 형사는 김재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나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외환 위기 이후 자살 사건이 급증하면서 형사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었다. 박세영 건은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김재호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건조하게 말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입니다. 외부 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저항은도 없었고 약물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복실은 부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구은철이 옆에서 함께 읽었다. 구은철의 눈이 보고서의 한 대목에서 멈추었다. 손톱 및 이물질 검사는 하셨습니까? 구은철이 물었다. 김재호 형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살로 판단된 건이라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은철은 뿔테 안경 너머로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나복실은 부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익사, 폐에서 대량의 한강물이 검출됨. 위장 내용물 소량의 음식물과 소주 잔류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경미한 음주 상태, 외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나복실은 한 가지에 주목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라는 것은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신 상태라는 뜻이었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스스로 다리에 올라가 뛰어내렸다면 그것은 분명한 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역으로 의식이 명료했다면 왜 유서를 남기지 않았는가? 사망자의 소지품 목록을 볼 수 있습니까? 나복실이 물었다. 김재호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소지품 목록에는 핸드백 하나와 지갑과 휴대전화와 신분증과 립스틱 한 개와 메모장 한 권이 적혀 있었다. 메모장을 볼 수 있습니까? 증거품 보관실에 있습니다. 반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증거품 열람이 허가되었다. 증거품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좁은 방이었다. 경찰관 하나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소지품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복실은 장갑을 끼고 메모장을 꺼냈다. 작은 가죽 커버의 수첩이었다. 갈색 가죽이 물에 젖어 얼룩덜룩했다. 펜도 함께 끼워져 있었다. 나복실은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겼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업무 관련 메모였다. 법률 용어와 판례 번호와 미팅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서 나복실의 손이 멈추었다. 거기에는 글자가 아닌 숫자가 적혀 있었다. 7, 22, 35, 9.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나복실은 그 문장을 두 번 읽었다. 세 번째 읽을 때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이것은 일기장의 한 구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혹은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암호 같은 메시지였다. 구은철도 그 페이지를 보았다. 그의 눈이 숫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분석 화학자 특유의 패턴 인식 능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은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암호일 수 있습니다.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정확히 옮겨 적었다. 그리고 메모장의 나머지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연필로 매우 희미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물에 젖어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나복실은 빛에 비추어 가까스로 읽어냈다. JH를 믿지 마라. JH 두 글자의 이니셜이었다.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박세영이 마지막으로 경계하던 인물의 이름. 나복실은 그 이니셜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메모장을 다시 비닐봉투에 넣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나복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10월의 파란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은철 씨, 예. 박세영이 근무하던 로펌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 로펌에 이니셜이 JH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줘. 구은철은 수첩을 펼쳐 이미 적어둬둔 내용을 확인했다. 박세영의 명함이 소지품에 있었습니다. 한성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대형 로펌입니다. 나복실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성종합법률사무소라. 그 이름은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로 재벌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하는 초대형 법률사무소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로펌은 끄떡없이 건재했다. 아니,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25살의 막내 변호사가 그런 로펌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무엇을 보았기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무엇을 알았기에 죽어야 했던 것일까? 나복실은 택시를 잡았다. 행선지는 서초구 서초대로 한성종합법률사무소였다.
한성종합법률사무소는 서초대로의 25층짜리 빌딩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복실은 자신의 사무소와의 극명한 대비를 느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과 은은한 조명과 고급 가죽 소파. 이곳은 돈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나복실과 구은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복실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 로비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복실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박세영 변호사의 동료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박세영 변호사의 사망건과 관련하여 유족의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전화를 한 뒤 3층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서 기다린 지 15분 만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깔끔하게 다린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명함에는 한성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정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JH 정혜준, 성의 영문 이니셜이 G이고 이름의 이니셜이 H였다. 나복실은 그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준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 속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박세영 후배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세영 변호사와 가까우셨습니까? 같은 팀이었습니다. 제가 2년 선배였고 업무적으로 자주 함께 일했습니다. 박세영 변호사가 사망하기 전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정혜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글쎄요.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야근이 좀 많았습니다. 맡은 사건이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된 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세영 변호사를 본 것은 언제입니까? 10월 11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먼저 퇴근하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박세영 변호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정혜준은 잠시 멈추었다. 제가 퇴근 인사를 했을 때 박 변호사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혜준 선배 하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잠시 뭔가를 말하려는 듯 하더니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복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박세영은 마지막 순간에 정혜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정혜준을 믿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정혜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메모장에 적힌 JH를 믿지 마라 라는 문구가 다시 떠올랐다. 만약 그 JH가 정혜준이라면 박세영은 이 남자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 밤에 이 남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모순이었다. 혹은 모순이 아니었다. 경계하면서도 도움을 구하고 싶을 만큼 절박했다면 그것은 박세영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복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다. 이 로펌의 이니셜이 JH인 분이 또 계십니까? 정혜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복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JH요. 글쎄요. 제가 예H이고. 아, 대표 변호사님이 계시죠. 진현수 대표님. 이니셜이 JH이십니다. 진현수. 한성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법조계의 거물 중에 거물이었다. 나복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구은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준 변호사의 눈이 떨렸습니다. JH라는 이니셜을 들었을 때 나도 봤어. 진현수 대표를 먼저 조사해야 할까요? 나복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진현수 같은 사람을 건드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지금은 박세영의 주변부터 촘촘히 조여가야 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복실이 먼저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나복실은 쌍화차를 한 잔 끓였다. 일이 복잡해질 때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구은철은 맞은편 책상에서 태블릿과 서류를 펼쳐놓고 박세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박세영 변호사의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구은철이 말했다. 서울 용산구 출생, 한양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 사법시험 28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한성종합법률사무소 입사, 근무기간 1년 6개월, 주로 기업법무팀에서 근무. 기업법무팀이면 어떤 일을 했을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관련 법률 자문입니다. 1998년이면 외환위기 직후라 기업 구조조정 건이 쏟아지던 시기입니다. 한성종합법률사무소는 당시 대형 구조조정 건을 여러 건 수임하고 있었습니다. 나복실은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25살의 막내 변호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불법적인 무언가였을 것이다. 기업 비리이거나 횡령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나복실이 받았다. 제니스 탐정 사무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탐정. 나야 김봉규. 부장판사 김봉규였다. 나복실의 오랜 친구이자 강은실 변호사와 판사 동기인 인물이었다. 그는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였고 나복실의 사건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중 하나였다. 독신이었고 나복실을 오래전부터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봉규 씨. 오랜만입니다. 나상규 검사한테 들었어. 한강 투신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예, 박세영이라는 변호사 건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세영. 한성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이었던. 아십니까? 직접은 모르지만 그 이름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 어디서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나복실은 이번에는 강은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강은실은 미녀 변호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전 판사 출신으로 퇴직 후 자신의 로펌을 차려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해나라는 친구의 베프이기도 했다. 그녀 역시 나복실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 중 하나였다. 구은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은실 씨. 한성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한성이라. 진현수 대표 그 사무소. 진현수 대표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강은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진현수. 법조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판사 출신이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했고 퇴직 후 한성을 설립했어. 지금은 대한민국 기업법무의 절반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야. 검찰과 법원의 인맥이 두텁고 정치권과도 가까워. 건드리기 쉽지 않은 사람이야. 그 사무소에서 막내 변호사 하나가 죽었어요. 한강에서. 전화기 너머로 강은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볼게.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복실은 수첩을 펼쳐 암호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7-21 3-15-9 구은철이 다가와 함께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의 머리가 수첩 위로 가까이 모였다. 구은철에게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다. 나복실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시선을 수첩으로 되돌렸다. 알파벳 순서일 수 있습니다. 구은철이 말했다. A가 1이고 A가 2라면 7은 G이고 21은 U이고 3은 C이고 15는 O이고 9는 I입니다. GUCOI. 의미가 없는 조합이군. 한글 자모 순서로 해볼까요? 기 1이고 니 2라면 7은 C고 21은 구은철은 계산했다. 한글 자모는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21이면 모음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음 14개, 다음 15번째부터 모음이 시작하니까 21번째는 모음 중에서 나복실이 그의 말을 끊었다. 잠깐, 이건 단순한 문자 치환이 아닐 수 있어. 나복실은 수첩 옆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거울은 좌우를 반전시킨다. 만약 이 숫자를 거꾸로 읽으면 9, 15, 3, 22, 7,
구은철의 눈이 반짝였다. IOCUG.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만. 아니야. 거울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숫자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반전이 있을 거야. 나복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불현듯 떠올랐다. 페이지 번호일 수 있어. 페이지 번호요. 박세영의 메모장에서 7페이지, 21페이지, 3페이지, 15페이지, 9페이지를 찾아보면 거기에 뭔가가 적혀 있을 수 있어. 구은철은 경찰서에서 메모장의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다. 7페이지. 업무 회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첫 글자는 대였다. 21페이지. 판례 검토 내용이었다. 첫 글자는 한이었다. 3페이지. 일정 메모였다. 첫 글자는 강의였다. 15페이지. 법률 용어 정리였다. 첫 글자는 철이었다. 9페이지. 회의록이었다. 첫 글자는 소였다. 대한강철소, 대한강철소. 나복실과 구은철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대한강철소, 철강회사입니다. 구은철이 말했다. 나복실은 기억을 더듬었다. 대한강철소. 그 이름은 최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로 부도 위기에 몰린 대기업 중 하나였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회사였다. 한성종합법률사무소가 대한강철소의 구조조정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은철이 말했다. 그리고 박세영은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거야. 나복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 정봉수의 정비소에서 공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일상의 소리였다. 하지만 나복실의 세계는 이미 일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복실은 강태룡 경감에게 연락했다. 강태룡은 현재 경찰 수사과장으로 강철 체력과 특수전 전문가다운 강인함을 지닌 인물이었다. 무기 전문가이기도 했다. 나복실과는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았다. 그의 부인은 미스 코리아 진 출신 최애나였다. 태룡 씨, 대한강철소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대한강철소. 지금 난리 난대잖아.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노조랑 경영진이 충돌하고 있어. 분식회계 의혹도 있고. 분식회계. 부채 비율을 축소 보고했다는 소문이 있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검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 그 분식회계에 한성종합법률사무소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강태룡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복실 씨, 이거 큰 건이네. 사람이 죽었어요. 25살짜리 젊은 변호사가. 강태룡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가 알아볼게. 시간을 좀 줘. 전화를 끊은 나복실은 구은철과 함께 대한강철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은철은 도서관과 신문사 자료실을 돌아다니며 대한강철소 관련 기사를 모았다. 나복실은 박순덕을 다시 만나 박세영의 개인 물품을 살펴보기로 했다. 박순덕의 한복집은 용산구의 좁은 골목에 있었다. 간판은 순덕 한복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형형색색의 한복천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어두웠고 손님의 기척은 없었다. 박순덕은 나복실을 딸의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벽에는 법학 서적이 빼곡한 책장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나복실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물건의 배치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었고 습관은 물건의 위치에 새겨졌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와 편지와 영수증이 있었다. 그 중에서 나복실의 눈길을 끈 것은 하나의 봉투였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남자가 골프장에서 함께 찍은 것이었다. 모두 양복 위에 골프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8년 9월 15일. 나복실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한 명은 알아볼 수 있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얼굴이었다. 대한강철소의 오너인 이만호 회장이었다. 나머지 3명은 모르는 얼굴이었다. 이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박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세영이가 죽기 며칠 전에 가방에서 떨어진 걸 제가 주워뒀습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나복실은 사진을 빌려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박순덕은 허락했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복실은 택시 안에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만호 회장 옆에 서 있는 남자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턱선이 날카로웠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인상이었지만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사무소에 도착하자 구은철이 이미 돌아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쌓여 있었다. 대한강철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구은철이 보고했다. 대한강철소는 1972년 설립, 이만호 회장이 창업. 한때 국내 3위의 철강회사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채가 급증, 1998년 4월 워크아웃 신청,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 법률 자문은 한성종합법률사무소가 담당. 핵심은 뭐야?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강철소의 핵심 자산인 포항 제2공장과 광양물류센터가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데 매수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령회사. 그렇습니다. 매수 주체가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 뒤에 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복실은 사진을 구은철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을 확인해줘. 이만호 회장은 알겠는데 나머지 3명이 누군지. 구은철은 사진을 받아들고 돋보기로 인물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한 명의 얼굴에서 멈추었다. 이 사람. 구은철이 가리킨 것은 나복실이 택시에서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은철은 스크랩한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5분 뒤 그가 한 장의 신문을 찾아냈다. 여기 있습니다. 진현수. 사진 속에 키 크고 턱선이 날카로운 남자는 한성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진현수였다. 나복실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한강철소의 오너 이만호 회장과 한성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진현수가 골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변호사와 의뢰인이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시기에 그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나복실은 이 사진을 나상규 오빠에게 보내서 신원 확인을 부탁하기로 했다. 밤이 깊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옆 정비소의 정봉수는 이미 퇴근한 뒤였고 골목은 고요했다. 나복실은 보리차를 한 잔 더 끓이며 오늘 하루 동안 모은 정보를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박세영은 한성종합법률사무소에서 대한강철소의 구조조정권을 담당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비리와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고 두려워했다. 메모장에 암호로 대한강철소의 이름을 남겼고 JH를 믿지 말라는 경고를 적었다. 그리고 죽었다. 문제는 자살이냐 타살이냐였다. 부검 결과에는 타살의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서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무서운 것을 보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나복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탐정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야 했다. 결론이 증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되었다. 구은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소장님, 내일 아침에 국과수 옛 동료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세영 변호사의 부검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다면 손톱 및 이물질 재검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탁할게. 구은철은 문 앞에서 멈추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며 말했다. 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현수라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우리 사무소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복실은 따뜻하게 웃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구은철의 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문을 나갔다. 나복실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10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삼켜버린 탓이었다.
하지만 나복실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도 마찬가지였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복실은 결심했다. 이 사건을 막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한성종합법률사무소와 진현수라는 거대한 상대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상규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 복실아. 사진 속 나머지 2명 확인됐다. 한 명은 이만호 회장의 비서실장 황도진이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좀 놀라운데. 누구야? 한국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 담당 이사 송기현이야. 나복실은 숨을 멈추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한강철소의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이었다.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은행의 담당 이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오너와 그 법률 대리인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착이었다. 오빠, 이거 큰 건이야. 알아. 그래서 걱정이 된다. 진현수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검찰 내부에도 그의 인맥이 있어. 조심해라. 나복실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다. 진현수 대표 변호사, 이만호 회장, 송기현 이사. 이 3사람이 대한강철소의 자산을 헐값에 빼돌리는데 공모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막내 변호사 박세영은 입을 막아야 할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나복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규모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강은실 변호사가 사무소를 방문했다. 검은 코트에 붉은 립스틱이 인상적인 그녀는 낡은 사무실 안에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젯밤에 좀 알아봤어. 강은실이 말했다. 한성종합법률사무소에서 최근 1년 사이에 퇴사한 변호사가 5명이야. 그중 박세영을 제외하고 4명이 자발적 퇴사야. 하지만 흥미로운 건 4명 모두 퇴사 후 해외로 나갔어. 미국이나 영국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무언가를 보고 떠난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박세영은 달랐어. 박세영은 떠나지 않았어. 아니, 떠나지 못했어. 나복실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박세영의 어머니 박순덕 씨가 심장병 수술비가 필요했거든. 수천만 원짜리. 그 돈을 벌려면 로펌을 그만둘 수 없었어. 나복실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위험한 자리를 떠나지 못한 25살의 젊은 변호사. 그녀는 두려움과 효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구은철이 그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다. 소장님. 국과수 동료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박세영의 부검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답니다. 재검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공식 수사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 탐정의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검찰의 공식 보안수사 요청서가 국과수로 전달되었다. 구은철은 즉시 국과수로 향했다. 강은실은 대한강철소의 구조조정 관련 공시 자료를 분석하겠다며 떠났다. 나복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화이트보드에 이름들을 적었다. 중앙에 박세영 사망이라고 적었다. 그 주위로 진현수 한성 대표, 이만호 대한강철소 회장, 송기현 산업은행 이사, 황도진 비서실장, 정혜준 한성 변호사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각 이름 사이에 선을 그어 관계를 표시했다. JH를 믿지 마라. JH는 정혜준일까 진현수일까. 나복실은 두 이름 옆에 물음표를 적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고개를 돌린 나복실은 눈을 크게 떴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혜준이었다. 그는 어제 회의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 탐정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나복실은 정혜준을 안쪽으로 안내하고 보리차를 한 잔 건넸다. 그녀의 사무소는 그런 곳이었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같은 곳. 나복실은 의뢰인이 들어오면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사연을 천천히 들어주었다. 정혜준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세영은 자살이 아닙니다. 나복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영이 무엇을 발견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대한강철소 구조조정건에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항 제2공장과 광양 물류센터가 시가의 3분의 1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매수 주체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박세영이 알아냈습니다. 누구입니까? 진현수 대표입니다. 나복실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무게가 달랐다. 진현수는 대한강철소의 법률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그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매수자였다. 이것은 배임이자 사기였으며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였다. 박세영은 그 증거를 찾았습니까? 예. 자금 흐름을 추적한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진현수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박세영이 어디에 숨겼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진현수 대표와 가깝다는 것을 경계했을 겁니다. 나복실은 메모장이 JH를 믿지 마라가 떠올랐다. 박세영은 정혜준을 경계했다. 정혜준이 진현수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세영은 왜 당신을 경계했습니까? 정혜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현수 대표가 저를 박세영의 감시역으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진 대표님이 같은 팀으로 넣어준 것이 기대되는 후배를 돌봐달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세영이 무엇을 아는지 감시하라는 것이었다는 걸. 그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박세영이 죽은 다음 날입니다. 진 대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세영의 개인 물품 중에 서류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 당신도 위험해진 거군요.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따라왔습니다. 로펌에 출근하지 않고 여기로 온 겁니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에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정혜준 변호사님, 한 가지 물을게요. 진현수 대표와 이만호 회장 외에 이 일에 관여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에 송기현 이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구입니까? 황도진. 이만호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군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만호 회장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나복실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다. 뒤처리.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세영의 죽음도 황도진이. 정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복실은 즉시 강태룡 경감에게 전화했다. 태룡 씨, 황도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대한강철소 비서실장. 군 출신일 수 있어. 강태룡은 1시간 뒤에 연락해왔다. 황도진, 나이 52,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상사로 전역. 전역 후 대한강철소에 입사하여 이만호 회장의 경호원으로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어. 전과 기록은 없지만 군 시절에 훈련 중 사고로 동료 군인이 사망한 건이 있었어. 사고로 처리됐지만 주변에서는 의혹이 있었다고 해. 위험한 인물이군. 매우 위험해. 복실 씨, 제발 조심해. 나복실은 전화를 끊고 정혜준을 바라보았다. 정혜준 변호사님, 당분간 이 사무소에 머무르세요. 안전한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준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복실은 완전히 그를 믿지는 않았다. 탐정의 본능이 그에게 경계를 풀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현수가 보낸 또 다른 함정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나복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되 아무도 미워하지 말 것. 그것이 탐정 나복실의 원칙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사건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구은철이 국과수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소장님, 부검 샘플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손톱 밑에서 미세 섬유가 검출됐습니다. 검은색 가죽 섬유입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에 미세한 압박 자국이 있었습니다. 최초 부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복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손목 압박 자국이라면 누군가가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사람이 박세영의 손목을 잡았고 박세영은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그 장갑을 긁었습니다. 타살이야. 구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검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재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인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복실은 즉시 나상규에게 연락했다. 나상규는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넣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진현수의 인맥이 검찰 내부에도 뻗어 있어서 수사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시간은 나복실의 편이 아니었다. 정혜준이라는 증인이 있었지만 물적 증거가 부족했다. 박세영이 확보했다는 자금 흐름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다. 나복실은 다시 박순덕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박세영의 방을 더 꼼꼼하게 수색했다. 책장에 책 한 권 한 권을 꺼내 흔들어 보았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추었다. 화장대 서랍의 이중 바닥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구은철이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보았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몇 가지 조합을 시도했다. 생년월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나복실은 메모장에 암호를 떠올렸다. 722135-9 대한강철소의 이니셜이었다. 하지만 비밀번호로도 쓰였을까? 숫자 721-315-9를 넣어봐. 구은철이 입력했다. 열리지 않았다. 거꾸로 9-15-3-21-7 열리지 않았다. 나복실은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다시 생각했다. 거울, 반전. 거울은 좌우를 바꾸지만 상하는 바꾸지 않는다. 숫자의 좌우를 바꾼다면 각 숫자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뒤집어봐. 7은 뒤집으면 그대로 7이고 21을 구성하는 2와 2를 뒤집으면 나복실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야.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각 숫자에서 나오는 단어의 거울 이미지. 대한강철소를 거꾸로 읽으면 소철강한데 구은철이 입력했다. 열리지 않았다. 나복실은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울에 멈추었다. 낡은 나무 테두리의 벽걸이 거울이었다. 나복실은 그 거울에 다가갔다. 거울의 테두리를 만져보았다. 아래쪽 테두리의 나무가 살짝 들떠 있었다. 나복실은 조심스럽게 그 나무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들어 있었다. 찾았다. 종이를 꺼내 펼쳤다. A사 크기의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표가 있었다. 계좌 번호와 거래 금액과 날짜가 정리된 자금 흐름 문서였다. 구은철이 옆에서 함께 읽었다. 그의 분석 화학자의 눈이 빠르게 숫자들을 훑었다. 버진 아일랜드 소재 회사 HV 인터내셔널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있습니다. 국내 계좌의 명의는 진현수. 거기에 적힌 금액은 합산 320억 원이었다. 대한강철소의 핵심 자산 두 곳이 시가 1,000억 원 이상에서 320억 원에 매각되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진현수와 공모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었다. 나복실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다. 이것은 박세영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였다. 이 종이 한 장이 진현수를 감옥에 보낼 열쇠였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복실은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다. 택시 뒷유리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분명히 미행이었다. 나복실은 택시기사에게 경로를 바꾸라고 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큰 길로 나왔다가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했다. 검은 승용차는 끈질기게 따라왔다. 나복실은 강태룡에게 전화했다. 태룡 씨, 지금 미행을 당하고 있어.
위치를 알려줘. 서초구 방배동 부근이야. 가까운 파출소로 가. 내가 사람을 보낼게. 나복실은 택시 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가달라고 했다. 파출소 앞에 택시가 멈추자 검은 승용차는 속도를 높여 사라졌다. 30분 뒤 강태룡이 보낸 경찰관 2명이 나복실과 구은철을 사무소까지 호위해 주었다. 사무소에 도착한 나복실은 자금 흐름 문서를 복사기에 넣어 5부를 복사했다.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넣기로 했고 사본은 나상규와 김봉규와 강은실에게 각각 보내기로 했다. 증거가 있었다. 증인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범인이 어떻게 박세영을 죽였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나복실은 박세영이 사망한 마포대교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구은철과 함께 10월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을 걸었다. 마포대교의 거대한 교각 아래로 한강물이 어둡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여기서 하류 200m 지점입니다. 구은철이 지도를 보며 말했다. 나복실은 다리 위로 올라갔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높았다. 이 높이에서 물에 떨어지면 충격만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CCTV는 확인했습니까? 마포대교 위 CCTV는 당시 고장 상태였습니다. 고장. 예. 10월 11일 오후부터 작동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나복실의 눈이 가늘어졌다. CCTV가 하필 그날 고장이 났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리한 우연이었다. 그 CCTV의 관리 업체를 확인해줘. 구은철은 수첩에 적었다. 나복실은 다리 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마포대교는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있는 다리였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라면 통행량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를 강제로 다리 위에서 떨어뜨리려면 상당한 계획이 필요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 나복실이 말했다. 다리 위에서 떨어뜨린 게 아닐 수 있어. 구은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다리 아래에서 한강에 빠뜨렸을 수 있어. 강변도로 쪽에서. 나복실은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마포대교 아래에는 한강 산책로가 있었고 강변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여기라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누군가를 강물에 빠뜨릴 수 있어. 그리고 시신은 하류로 떠내려가서 마치 다리에서 투신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구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살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면 강변에서 입수한 지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였어. 경미한 음주 상태. 만약 범인이 박세영에게 술을 조금 먹여서 의식을 약간 흐리게 한 뒤에 강물에 빠뜨렸다면 저항이 약해지고 익사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손목에 압박 자국이 있었어. 박세영은 저항했어. 끝까지. 나복실은 한강물을 바라보았다. 10월의 한강은 차가웠다. 그 차가운 물 속에서 25살의 젊은 여성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나복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에. 그때 나복실의 전화가 울렸다. 김봉규 부장판사였다. 복실 씨, 기억났어. 박세영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요? 한 달 전에 법원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회람된 문서가 있었어. 대한강철소 구조조정 관련 가처분 신청건이었는데 그 신청의 소송 대리인이 한성종합법률사무소였어. 그리고 서류를 작성한 실무 변호사 이름이 박세영이었어. 그 가처분 신청 내용이 뭐였어요? 대한강철소 노조가 자산 매각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한성 측에서 그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반박 서면을 제출한 거야. 즉, 박세영은 자산 매각을 막으려는 노조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서류를 작성한 거야. 나복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박세영은 진현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적인 자산 매각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법을 폭로하려는 증거도 수집하고 있었다. 이중생활이었다. 한 가지 더 있어. 김봉규가 말했다. 그 가처분 신청건의 담당 판사가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요? 나였어. 나복실은 숨을 멈추었다. 내가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
한성 측 서면이 법리적으로 완벽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서면의 완벽함이 오히려 이상했어. 마치 누군가가 미리 판사의 논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 쓴 것 같았어.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현수는 자신의 범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법원과 은행과 기업을 모두 장악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그 거미줄에 걸린 박세영은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증거를 숨기고 암호를 남겼다. 사무소로 돌아온 나복실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빈칸이 남아 있었다. 실행범, 박세영을 실제로 죽인 사람, 황도진, 이만호 회장의 비서실장, 특수부대 출신, 뒤처리 전문가. 그가 실행범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부검에서 발견된 검은 가죽 섬유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복실은 쌍화차를 한 잔 끓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복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나복실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범인들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구은철과 함께 밤새 계획을 짰다. 두 사람의 머리가 낡은 나무 책상 위의 서류들 사이로 가까이 모여 있었다. 구은철의 손이 때때로 나복실의 손 가까이에 닿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척했다. 계획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진현수와 이만호와 송기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범죄자들의 연합은 이익으로 묶여 있었고 이익이 위태로워지면 연합은 와해되는 법이었다. 나복실은 강은실에게 부탁하여 대한강철소 구조조정 관련 공시 자료에서 한 가지 정보를 확인했다. 자산 매각 대금이 입금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에서 자금이 3분의 2는 진현수에게로 3분의 1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 나머지 3분의 1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았다. 나복실의 추측은 이랬다. 이만호와 송기현에게도 몫이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진현수가 약속된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갔을 수 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돈 문제는 가장 예민한 화약고였다. 나복실은 정혜준을 통해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정혜준에게 진현수가 이만호의 몫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은밀히 이만호의 비서실장 황도진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정혜준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나복실의 설득에 따랐다. 나복실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한강에서 발견되는 시신은 당신일 수 있어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다. 정혜준은 전화기를 들었다. 정보가 전달된 것은 이틀 뒤였다. 그리고 그 이틀 뒤 나복실은 예상대로의 반응을 확인했다. 강태룡 경감에게서 연락이 왔다. 복실 씨, 대한강철소 이만호 회장이 어젯밤 한성종합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가 격한 언쟁을 벌이고 나왔대. 빌딩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다고 해. 보안 요원들이 제지할 정도였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돈에 관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있어.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나복실의 사무소에 불이 났다. 새벽 3시에 옆 정비소에 정봉수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달려와 화재를 발견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정봉수가 소화기로 불을 껐다. 사무실 한쪽 벽이 타고 서류 일부가 소실되었다. 방화였다. 나복실은 새벽에 달려와 타다 남은 사무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구은철도 달려와 현장을 살폈다. 인화성 물질에 흔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방화입니다. 구은철이 말했다. 다행히 자금 흐름 문서의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사본은 이미 나상규와 김봉규와 강은실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무실의 다른 서류들과 박세영 관련 조사 자료 일부가 소실되었다. 나복실은 분노하지 않았다. 아니, 분노를 삼켰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했다. 대신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방화는 경고였다. 수사를 중단하라는 경고. 하지만 동시에 방화는 실수였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나복실이 정확한 방향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봉수가 멋쩍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 그의 기름때가 묻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복실이, 괜찮나? 괜찮아요, 봉수씨. 빨리 발견해줘서 고마워요. 정봉수는 고개를 긁적이며 돌아갔다. 사무실에는 탄 냄새와 함께 정비소 특유의 기름 냄새가 섞여 들었다. 평소에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그 냄새가 이날은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다. 방화 사건 이후 나복실은 벼랑 끝에 몰렸다. 나상규에게서 나쁜 소식이 왔다. 검찰 내부에서 재수사 요청이 막혔다는 것이었다. 진현수의 인맥이 생각보다 깊어. 검찰 고위층에서 이 건을 묻으려 하고 있어. 오빠, 미안하다 복실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 하지만 내 직급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화를 끊은 나복실은 오래간만에 무력감을 느꼈다. 증거가 있었다. 증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공정하게 심판해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정혜준이 사라졌다. 나복실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정혜준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은 방화 사건 다음 날이었다. 그의 짐도 없었고 메모도 없었다. 도망친 것인지 잡혀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복실은 쌍화차를 끓이려 했지만 주전자가 방화로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10월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증거는 있지만 수사는 막혀 있고 증인은 사라졌으며 사무소는 방화를 당했다. 적은 너무 크고 강했다. 나복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산에서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사무소를 차렸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복실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내 양심만은 팔지 마라. 나복실은 눈을 떴다. 눈에 새로운 빛이 들어와 있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박세영이라는 25살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을 여기서 묻을 수는 없었다. 구은철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복실의 옆에 섰다. 한참을 함께 침묵으로 서 있다가 그가 말했다. 소장님, 저는 어디까지든 함께 가겠습니다. 나복실은 고개를 돌려 구은철을 바라보았다. 큰 뿔테 안경 너머의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복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외롭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이 순간 가장 큰 힘이었다. 고마워 은철 씨. 나복실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었다. 언론이었다. 나복실은 김봉규 부장판사에게 연락했다. 봉규 씨, 기자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아시나요? 탐사 보도를 하는. 김봉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이름을 댔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윤석진. 대기업 비리 전문이야. 정의감이 강하고 절대 소스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야. 나복실은 윤석진 기자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뒤 종로의 허름한 다방에서 나복실과 구은철은 윤석진 기자를 만났다. 윤석진은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 특유의 회의적인 태도와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나복실은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다. 자금 흐름 문서의 사본을 건넸다. 윤석진은 서류를 읽으며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올해 최대의 특종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사화하려면 추가 취재가 필요할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윤석진 기자와 헤어진 뒤 나복실은 다방 밖으로 나왔다. 종로의 거리에는 가을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특히 황도진이 박세영을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나복실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 탐정입니까? 예, 누구시죠? 정혜준입니다. 나복실은 숨을 삼켰다. 정혜준이 살아있었다. 어디에 있어요? 부산입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0월 11일 밤 제가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박세영에게 인사했다고 했잖습니까? 사실 그때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퇴근한 뒤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5분쯤 뒤에 로펌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황도진이었습니다. 나복실의 눈이 커졌다. 10월 11일 밤에 황도진이 한성종합법률사무소에 왔다고요. 예. 그것도 진현수 대표의 사무실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 밤 박세영이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박세영이 죽었습니다. 왜 이것을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웠습니다. 황도진이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걸 말하면 제가 증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황도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간입니다. 나복실은 이해했다. 공포 앞에서 인간은 쉽게 침묵한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정혜준 변호사님,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녹음으로라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혜준이 말했다. 녹음하겠습니다. 내일 테이프를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복실은 전화기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정혜준의 증언이 확보되면 황도진을 박세영의 사망 시간대에 현장 근처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나복실은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혜준은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말하는가? 정말로 공포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JH를 믿지 마라. 그 경고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혜준의 녹음 테이프가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다. 일반 우편으로 왔고 발신자 주소는 부산의 한 모텔이었다. 나복실과 구은철은 사무실에서 테이프를 들었다. 정혜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떨리지만 명확한 목소리였다. 10월 11일 밤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황도진이 로펌에 들어간 시각, 그가 입고 있던 옷, 검은 가죽 점퍼에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것. 검은 장갑. 구은철이 즉시 반응했다. 박세영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검은 가죽 섬유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장갑의 재질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장갑을 찾아야 해. 황도진이 그 장갑을 아직 가지고 있을까요?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집이나 차에 남은 미세 증거가 있을 수 있어. 나복실은 강태룡에게 연락했다. 황도진의 차량과 주거지에 대한 수색이 필요했다. 하지만 영장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나상규를 통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다. 강은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복실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대한강철소 노조위원장 김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산 매각 관련해서 고소장을 냈대. 검찰에 배임과 횡령 혐의로 노조에서 고소장을. 그리고 그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어. 대한강철소 내부 회계 자료야. 분식 회계의 증거. 이것까지 합치면 진현수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돼. 나복실의 얼굴에 빛이 돌았다. 내부에서의 고발. 이것은 게임을 바꾸는 한 수였다. 노조위원장 김다로의 고소장은 검찰에 접수되었고 이번에는 묻을 수 없었다. 고소장이 이미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윤석진 기자가 김다로와도 접촉하여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되었다. 나상규가 내부에서 다시 움직여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특별수사팀이 첫 번째로 한 일은 황도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장이 발부된 것은 부장판사 김봉규의 서명에 의해서였다. 나복실은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고 있었다. 나상규는 검찰에서, 김봉규는 법원에서, 강은실은 법률자문에서, 강태룡은 경찰에서, 그리고 구은철은 바로 곁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나복실의 가장 큰 무기였다. 황도진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강태룡 경감이 직접 체포조를 이끌었다. 특수전 전문가끼리의 대면이었다. 황도진은 저항했지만 강태룡의 강철 체력과 숙련된 제압 기술 앞에서 제압당했다. 황도진의 아파트에서 검은 가죽 장갑 한 켤레가 발견되었다.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장갑의 가죽 섬유가 박세영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가죽 섬유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도진은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입을 열었다. 진현수가 시켰다. 황도진의 자백은 간결했다. 10월 11일 밤 진현수의 지시로 한성종합법률사무소에서 야근 중이던 박세영을 데리고 나왔다. 박세영에게 대표가 만나자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차에 태워 한강변으로 이동했다. 박세영은 차 안에서 상황을 눈치채고 저항했다. 황도진은 박세영의 손목을 잡고 차에서 끌어낸 뒤 마포대교 아래 강변에서 한강에 밀어넣었다. 그 전에 소주를 먹였습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차에서 한 잔 마시라고 했다. 긴장 풀라고. 냉혹한 계산이었다. 혈중 알코올을 약간 올려서 자살로 위장하기 쉽게 만든 것이었다. CCTV는 누가 고장냈습니까? 내가 했다. 전날 밤에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다. 황도진의 자백을 기반으로 검찰은 진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호 회장과 송기현 이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진현수는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과 은은한 조명에 호화로운 그 사무실에서 수갑을 차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윤석진 기자의 기사가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다. 대한강철소 구조조정 비리의 전모라는 제목이었다. 진현수와 이만호와 송기현의 공모에 의한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 빼돌리기, 그리고 이를 폭로하려던 젊은 변호사 박세영의 살해.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동안 법의 이름을 빌려 수천억 원을 빼돌린 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나복실은 사무소에서 구은철과 함께 신문을 읽었다. 방화로 손상된 사무실 벽은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창가의 화분들은 여전히 작은 잎사귀를 틔우고 있었다. 끝난 건가요? 구은철이 물었다. 나복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나복실의 직감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건의 표면은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복실은 표면 아래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박세영이 남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거울은 좌우를 뒤집어 보여준다.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뒤집힌 것일 수 있다. 나복실은 수첩을 꺼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복실은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첫 번째 의문, 정혜준은 왜 나복실을 찾아왔는가? 정혜준은 자신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사무소를 찾아온 타이밍은 절묘했다. 나복실이 한성종합법률사무소를 방문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두 번째 의문, 정혜준이 제공한 정보는 모두 나복실의 수사 방향과 일치했다. 진현수가 범인이고 황도진이 실행범이라는 구도. 정혜준은 나복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었다. 마치 시나리오를 읽듯이. 세 번째 의문. 정혜준은 10월 11일 밤 황도진이 로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증언한 것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뒤였다.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불편한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정혜준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면, 만약 그가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모자라면, 만약 그가 나복실의 수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나복실은 구은철에게 물었다. 은철 씨, 정혜준의 이력을 다시 확인해줘. 특히 한성종합법률사무소 입사 전 경력을. 구은철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2시간 뒤 그가 가져온 정보는 나복실의 가설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정혜준은 한성종합법률사무소 입사 전에 이만호 회장의 개인 법률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1년간 나복실의 눈이 커졌다. 이만호의 사람이었어. 그렇습니다. 정혜준은 진현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만호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만호 회장이 진현수를 감시하기 위해 로펌에 심어둔 내부자였을 수 있습니다. 퍼즐이 뒤집어지고 있었다. 나복실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이만호와 진현수는 처음에는 공모 관계였지만 이만호가 진현수를 견제하기 위해 정해준을 로펌에 심었다. 박세영이 비리를 발견하자 진현수는 박세영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행범인 황도진은 이만호의 사람이었다. 황도진은 진현수의 지시가 아니라 이만호의 지시로 박세영을 죽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만호가 왜 박세영을 죽여야 했을까? 박세영이 폭로하면 이만호 자신도 피해를 보는데 나복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은철 씨, 대한강철소 구조조정건에서 이만호 회장이 얻는 것이 뭐였는지 다시 정리해줘. 구은철은 서류를 뒤졌다. 자산 매각 대금 320억 원 중 이만호 회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자산 매각 대금이 채권단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만호 회장은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잠깐, 이만호 회장은 돈이 아니라 경영권을 원했어. 그렇습니다.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이만호 회장은 부채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리가 폭로되면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이만호 회장의 진짜 목적은 경영권 유지였다.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세영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수사되기 시작하자 모든 죄를 진현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정해주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도구였다. 나복실에게 접근하여 수사 방향을 진현수 쪽으로 유도하고 황도진이 진현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게 만든 것이다. 황도진의 자백도 다시 의문이 생겼다. 황도진은 진현수가 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황도진은 이만호의 사람이었다. 그가 이만호 대신 진현수를 지목한 것은 이만호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모든 게 조작됐어. 나복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구은철이 물었다. 정해준의 증언, 황도진의 자백. 모두 이만호 회장이 진현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설계한 시나리오야. 구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진현수도 피해자입니까? 아니, 진현수도 범죄자야. 자산 매각 비리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살인을 지시한 것은 진현수가 아닐 수 있어. 살인을 지시한 것은 이만호야. 나복실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미 그려진 관계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다. 이만호에서 황도진으로 가는 선. 이만호에서 정해준으로 가는 선.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박세영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범인은 거울 뒤에 숨어 있었다. 나복실은 이 새로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구은철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정해준을 찾기 위해서였다. 정해준이 녹음 테이프를 보낸 부산의 모텔을 찾아갔다. 모텔 주인은 정해준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흘 전에 체크아웃했다고 했다. 나복실은 정해준의 행방을 추적했다. 부산 하단역 근처의 CCTV를 통해 정해준이 한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강태룡이 경찰 내부 협조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 주었다. 영상 속에서 정해준과 만나는 남자는 황도진이 아니었다. 이만호 회장도 아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송기현이었다.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담당 이사. 나복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퍼즐이 완성되는 충격이었다. 송기현은 이만호와 진현수 모두와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채권단의 담당 이사로서 구조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자산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매수자를 승인하는 것도 모두 그의 결정이었다. 나복실은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 사건의 진짜 설계자는 송기현이었다. 그가 이만호에게 경영권 유지를 약속하고 진현수에게 자산 매각 비리의 법적적 포장을 맡기고 황도진을 통해 박세영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정해준을 이용하여 모든 죄를 진현수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한 것이다. GAH를 믿지 마라. JH 나복실은 이제 그 이니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JH는 정해준도 진현수도 아니었다. 한자 이름으로 송기현의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었다. 나복실은 강은실에게 전화했다. 은실 씨,
송기현의 본명을 확인해줘. 개명한 적이 있는지. 1시간 뒤 강은실의 답이 왔다. 송기현의 원래 이름은 전해목이야. 1982년에 개명했어. 전해목. JH 전 지온, 이 J와 해이목, AAH 나복실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박세영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그녀가 경고한 JH는 송기현의 원래 이름 전해목이었다. 나복실은 즉시 나상규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팀에 송기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동시에 정혜준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송기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복실이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룡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복실 씨, 송기현이 출국하려 하고 있어.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것 같아. 나복실은 나상규에게 즉시 연락했다. 나상규는 검찰의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강태룡은 인천공항에 경찰을 급파했다. 그리고 송기현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가방 안에는 해외 비밀 계좌의 통장과 위조된 여권과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10월 11일 밤 황도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프린트였다. 오늘 밤 처리해라. 네 글자의 문자 메시지. 박세영의 살해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 나복실은 그 소식을 듣고 사무소의 의자에 깊이 앉았다.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안도의 떨림이었다. 송기현의 체포와 함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송기현, 즉 전해목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담당 이사로서 대한강철소의 워크아웃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대한 범죄를 설계했다. 그는 이만호에게 경영권 유지를 보장하는 대가로 협조를 얻어냈고, 진현수에게는 자산 매각의 법적 포장을 맡기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와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자산 매각 대금의 최종 수혜자는 송기현 본인이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는 진현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면 송기현이 최종 수익자였다. 박세영은 이 구조를 발견했다. 그녀가 남긴 자금 흐름 문서는 표면적으로는 진현수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자금 흐름이 있었다. 구은철이 재분석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에서 진현수의 계좌로 이동한 자금이 다시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송기현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박세영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JH를 믿지 마라라고 적은 것이었다. 전해목, 이 모든 것의 진짜 설계자, 겉으로는 공무원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수천억 원의 범죄를 지휘한 인물. 재판은 1999년 봄에 시작되었다. 송기현은 살인교사와 배임 및 횡령으로 기소되었다. 황도진은 살인으로 기소되었다. 이만호는 배임과 횡령으로 기소되었다. 진현수는 배임과 횡령으로 기소되었으나 살인 혐의에서는 제외되었다. 정혜준은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나복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수사의 전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박세영의 메모장에서 시작하여 암호를 해독하고 자금 흐름 문서를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송기현의 정체를 밝혀낸 과정을 구은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검 재검사 결과와 증거 분석 내용을 전문가로서 증언했다. 큰 뿔테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법정에서도 침착하고 당당했다. 강은실이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그리고 숨기고 있는 또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판결은 김봉규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내렸다. 김봉규는 가처분 신청권에 관여했던 전력 때문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송기현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황도진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만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진현수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정혜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박순덕은 법원 앞에서 나복실의 손을 잡았다. 50대 후반의 여인의 손은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한복집을 운영하며 바늘에 찔리고 다림질에 대인 손이었다. 고맙습니다. 박순덕은 그 한마디만 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복실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의뢰인 앞에서 우는 것은 탐정의 자격이 아니었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복실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마포대교가 보이는 곳이었다. 봄바람이 강물 위를 스치고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10월에는 차갑고 어두웠던 그 물이 봄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나복실은 마음속으로 박세영에게 말했다. 당신의 진실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제니스 탐정사무소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방화로 손상된 벽은 수리되었고 새로운 주전자가 놓였으며 보리차의 향기가 다시 사무실에 가득했다. 창가의 화분들은 봄을 맞아 새 잎을 틔웠고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울 무렵이면 사무실은 더없이 평온해졌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들러 멋쩍게 안부를 물었다. 복실이 큰 건 해결했다며. 신문에서 봤어. 봉수 씨 덕분이에요. 그때 불 안 꺼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정봉수는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사무실에는 잔잔한 온기가 감돌았다. 구은철은 맞은편 책상에서 새로운 의뢰건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복실은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편안함이 있었다. 나복실은 구은철을 바라보았다. 큰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치밀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 나복실은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아니, 고마움 이상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다. 구은철도 나복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사무소에서 함께 밤을 새며 사건을 풀던 날들, 위험한 순간에 서로의 등을 지켜주던 날들, 그 과정에서 자라난 감정은 존경을 넘어 사랑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말하지 못했다. 소장과 비서 사이의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고 나복실의 거절이 두려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강은실이었다. 그녀는 구은철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숨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현명한 여자였기에 자신의 감정보다 친구의 행복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녀의 눈에 스치는 쓸쓸함은 숨길 수 없었다. 김봉규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였다. 나복실을 오래전부터 짝사랑해온 그는 나복실이 구은철을 바라보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나복실이 필요로 할 때마다 묵묵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나상규는 사건이 끝난 뒤 나복실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나복실은 전화를 끊고 잠시 아버지를 생각했다. 부산에서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정직하게 살다 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 세운 이 작은 사무소에서 나복실은 진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정직함이 딸의 직업이 된 셈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손이 떨리는 중년의 남자였다. 나복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보리차를 한 잔 따라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다 들어드립니다.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최첨단도 호화로움도 없지만 사람 냄새와 정직함과 끈기로 가득한 그 공간. 도시의 빠른 속도와 동떨어진 느리고 따뜻한 리듬이 흐르는 그곳. 누구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그곳. 나복실은 새로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수첩과 펜을 꺼내며. 구은철은 맞은편 책상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준비 자세를 취했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박세영의 편지 사건이 모두 끝난 뒤 박순덕이 나복실에게 봉투 하나를 전해주었다. 박세영의 책 사이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사람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복실은 사무실에서 혼자 그 편지를 읽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저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진실은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범인 뒤에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부디 거울 너머를 보아주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엄마 딸은 끝까지 겁쟁이가 아니었다고. 나복실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탐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다. 25살의 용감한 여성이 남긴 마지막 말 앞에서 눈물을 참을 이유가 없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화분의 작은 잎사귀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나복실은 편지를 품에 넣고 일어섰다. 그리고 박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덕 어머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